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문대 인문테크놀로지 특임교수 김동성입니다. 여러분에게 인문학과 테크놀로지라는 주제로 강연을 맡게 되었습니다. 강연의 부주제는 인문학과 테크놀로지의 발전이라는 주제입니다. 인문학과 테크놀로지는 원래 행복한 교과서가 절대 아닙니다. 인문적 지식은 테크놀로지와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인문학, 문학, 철학, 사학, 언어, 종교 등은 현대 테크놀로지 발전적 역사와 연관성이 없습니다. 현대 테크놀로지는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문학은 과학기술의 문제점을 지적해오고 있습니다. 미래의 환경오염 문제, 기계적 환경의 비인간성, 인공지능의 근원적인 문제점은 이 기술적 특이점에 대한 지적을 해왔습니다. 기술적 특이점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기술적 특이성은 인공지능이 발전이 가속화돼서 모든 인류의 지성을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초지능이 인공지능으로 출현하는 시점입니다. 그림에 보이듯이 녹색 선이 인간의 지능인데 인간의 지능은 시간에 따라서 천천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이 많이 발전한 시점에서 나와서 천천히 발전한 듯 하다가 매우 빠른 속도 발전해서 인간의 지능을 앞지르게 됩니다. 이 앞지르는 시점, 서로 만나는 시점이 기술적 특이점입니다. 자, 기술적 특이점이 시작되면서부터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미래를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또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인공지능에 적응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되돌릴 수 없는 인간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이 되면 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서 발전되어야 되는데 이럴 때 트랜스 휴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인간이 트랜스 휴먼으로 진화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AI는 앞으로 세 가지 큰 방향성에서 발전하고들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에 의해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AI,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즉 분산적 환경에서 작동하는 AI, 그리고 여러 개의 다른 목표나 대상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AI. 그러므로 우리는 과연 AI를 계속 만들 수 있을까? AI가 우리를 통제하지는 않을까? 우리 스스로가 AI로 발전해야지 않을까 하는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잘 아는 영화를 대표적으로 비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이는 게 매트릭스고 오른쪽 맨 하단에 보이는 게 터미네이터라는 영화입니다. 매트릭스와 터미네이터는 인간을 기계가 미워하고 없애려고 하거나 아니면 매트릭스처럼 인간을 기계의 부품으로서 쓰죠. 즉 전기를 생산하는 단위로서 쓴다든지 이러한 식이고 그리고 사람 자체가 트랜스휴먼으로 발전하는 것은 공각기동대와 같은 와 같이 사람의 뇌를 빼고 모든 부분들 즉 팔, 다리, 얼굴 모든 것들이 다 기계로 대체되는 시점입니다. 즉 인간 스스로가 트랜스휴먼으로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블레이드 러너 2049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에서 사람은 신이 됩니다. 창조주가 돼서 인조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을 지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인문학과 테크놀로지라는 주제로 같은 동급이라는 이러한 명칭을 썼던 분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한테는 인문학과 테크놀로지는 바로 행복한 결혼입니다. 둘이 만나서 행복한 결혼을 할 때 좋은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모든 학문의 시작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당시 때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모두 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연과학도 철학의 일부였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은 바로 인문학이었습니다. 중세 이후로 모든 철학적 문제의 관심사는 바로 신과 인간과의 관계 정립입니다. 바로 철학자인 데카르트는 기하학의 창시자로 알려졌지만 이분이 굳이 기하학을 만든 이유는 바로 신이 있는 우주와
나와의 거리는 어느 정도일까를 측정하고 싶어 했던 것이었습니다. 근세로 들어와서 토마스 베이컨은 모든 학문을 분리하고 과학을 철학의 영역으로 도입했습니다. 근세부터 과학은 중상 정책과 산업혁명기를 거치면서 엄청난 발전을 합니다. 이후 과학은 철학을 압도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분류법에 의해서 드디어 과학은 철학으로부터 독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이는 그림은 라파엘로라는 근세 때죠. 근세 때의 이분의 그림인데 가장 중앙에 있는 시험이 많은 분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인 플라톤이고 그 옆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대부분이 그리스 철학자로 채워져 있습니다. 왼쪽 이 하단에 계신 분은 데카르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베이컨입니다. 이 세 분에 의해서 인문학과 철학의 발전이 시작되었고 모든 것들이 인문학 중심주의로 갔는데 그것이 그 이후에 과학 중심으로 다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인문학은 현재 과학기술에게 배려심과 포용력을 요구하는 정도입니다. 논리적인 과학기술에 인간다움을 가미하고자 합니다. 과학기술이 소외된 계층에 도움을 주고 과학기술을 향유할 수 없는 제3세계 사람들에게 더 값싼 기술을 제공하며 가장 적정한 기술을 제공해서 과학기술 발전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도 있겠습니다.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인간과 대화하고 인간에 적응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모토를 제공하면서 인문학이 과학기술에다가 인간다움을 가미하고자 합니다. 왼쪽 메뉴에 있는 노트북 같은 것은 현재 우리가 쓴 노트북이 아니고 제3세계 아이들한테 노트북을 값싼 가격에 한 대씩 제공한다고 하는 OLPC라는 운동단체에서 만든 랩탑입니다. 이거는 하드웨어고요. 여기 하드웨어에 들어갈 소프트웨어도 값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제3세계 아이들은 이러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분투라는 단체에서 OS를 만들어서 제공하기도 합니다. 왼쪽에 이 하단 부분에 나와 있는 개는 소니에서 만든 유명한 아이보라는 로봇 개입니다. 이 개는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고 사람에게 뭔가 인간다움을 제공하는 데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결합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한글을 들었는데요. 한글은 그 자체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또 그렇지만 그 정신체계는 가장 인간 중심적이었습니다. 현재 한글은 유네스코의 문화유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그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서문을 쓴 외국의 언어학자가 이런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한글을 만들었다. 세상에 어떤 왕이 과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길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사실 중세 때 백성들은 군림하는 대상이지 불쌍히 생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종대왕은 사람에 대한 중심이란 측면에서 이런 한글을 창제를 했고 이것을 반포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가장 절묘한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문학과 테크놀로지를 결합하는 것은 단순한 빌딩 블록과 같은 결합은 아닙니다. 즉 단순한 연산적 조합,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이 덧셈으로 만들어진 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조립하듯이 결합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성분들이 녹아서 합쳐지는 방식으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물감이 섞이듯이 아니면 치즈가 녹아서 퐁듀가 돼서 맛있는 퐁듀라는 요리를 만들듯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빌딩 블록은 우리가 레고를 하듯이 맞춰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 편에 있는 그림은 인벤트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인벤트리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을 처음 배우는 가장 초보자들에게 맞는 프로그래밍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복잡한 프로그래밍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조합하듯이 결합하는 방식으로는 복잡한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을 다 구현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맨 처음에 프로그래밍 배우는 학생들에게 적절하다고 해서 발명된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어떠한 것이 가장 융합적인 모습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피보나치 수열을 예로 들겠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피보나치라는 수학자가 발견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한 구조의 수열, 즉 수의 연속성입니다. 이 이상인 경우에 자기 스스로 돌아오는 재기적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적으로 얘기하면 밑에 파이썬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만 2줄짜리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학적 발견이 아닌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분야에서는 흥미로운 알고리즘으로 발전이 가능하고 자연 세계에서는 자기 유사성이 있는 구조인 프랙탈 구조를 표현하는 수단이 됩니다. 피보나치 수열을 활용한 알고리즘을 표기를 하면은 재기적 방식으로는 이와 같이 간단한 구조로 표현되지만 메모아이제이션이라는 동적 프로그램, 즉 자기 스스로 변화시키는 프로그램 기법으로 발전될 경우에는 무수히 많은 형태의 알고리즘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또 파스칼 삼각형과 같은 복잡한 형식의 구조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세계의 피보나치 수열은 이와 같은 매우 복잡한 자연세계의 다양한 문양, 모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정중앙 이 하단에 있는 것이 바로 이 해바라기의 방사성 무늬입니다. 이 방사성 무늬를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은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또 겨울철에 창문에 열리는 성의 구조가 특이한 문양을 만드는데 이 문양을 표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단순한 공간 분할이라는 기법에 의해서 구조화가 가능합니다. 현재 테크놀로지와 융합하고 있는 방식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누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해서 네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테크놀로지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방향. 이것은 테크놀로지에 좀 더 인간적인 모습을 부여하고자 하는 측면. 반대편에서는 테크놀로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신의 모습을 테크놀로지와 결합하고 있는 측면, 즉 새로운 모습을 창조합니다. 반대하는 측면에서는 생명윤리, 바이오테크놀로지와 생명윤리, 미래기술과 인간성, 신학과 테크놀로지라는 측면에서 테크놀로지와 반대하는 반면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측면에서는 새로운 모습을 창조하는데 디지털 전환 기술을 포함해서 빅데이터와 경영, 인공지능 기자,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술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자신을 만들고자 합니다. 자, 위에 있는 부분은 테크놀로지와 기계, 테크놀로지를 대변하는 기계에 사람이 반대하는 것이고요. 예전에 나왔던 아일랜드라는 영화에서 사람이 인조인간들을 만들어서 장기를 적출하는 비인간적인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밑에 있는 기술은 아바타 기술을 활용해서 뉴스 앵커 자리를 소프트웨어 로봇이 대체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서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개발하고자 다른 요소와 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요소로 나아가고자 하는 측면도 있고 반대편 기술에서는 테크놀로지의 다른 요소들을 결합해서 테크놀로지 자체의 발전은 테크놀로지 안쪽으로 들어간 기술입니다. 자,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개발하고자 다른 요소와 결합을 시도한 쪽에서는 예술과 미디어를 테크놀로지와 결합하기도 또는 교육과 결합하기도 인문학과 결합하는 인문 테크놀로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테크놀로지 자체에 머무는 쪽에서는 로봇 기술, 즉 로봇이라는 것은 컴퓨터 공학이나 컴퓨터 사이언스만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인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테크놀로지 자체로 이러한 인간에 대한 연구를 가져오는 기술입니다. 또한 IoT와 같이 초연결 기술 쪽으로 들어가면은 모든 것을 연결하고 나면은 테크놀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기술들을 인지적으로 쓸 것인가가 중요하게 되고 현실을 모사하는 그래픽 기술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왼편에 보이는 것들은 미디어와 가상현실을 활용한 교육이고요. 오른편 기술은 사람의 테크놀로지 기술을 포함시킨 로봇 기술과 IoT 기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기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기술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넷플릭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매일같이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항상
다음에 볼 동영상도 추천됩니다. 이때 뭔가 새로운 것을 항상 추천하는데 사용자가 추천하는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용자 경우에는 추천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기술은 가장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아닐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거부감 없는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매우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즉, 추천 알고리즘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는 반면에 컨텐츠를 분석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즉, 데이터의 소스가 되는 컨텐츠를 분석할 수 있는 매우 복잡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컨텐츠 분석 기술에는 개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 댐을 만들어 저장하고 이를 활용하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스토리텔링 등과 같이 인문학적 요소에 대한 충분한 분석 기술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인문학을 최대한 적절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인문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스토리텔링 기술들을 플로우 차트와 같이 매우 복잡한 분석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컨텐츠들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문학을 최대한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넷플릭스의 기술인 것입니다. 또한 넷플릭스에는 컨텐츠 분석과 사람의 감성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사람한테 가장 적절한 추천을 할 수 있는 추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정 분석은 여러분들이 매일 쓰고 있겠지만 어느 곳에 새로운 곳에 가면은 좋은 레스토랑, 좋은 식당을 추천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식당이라는 것은 자기 선호도이기 때문에 즉 자신의 감성입니다. 또한 어떤 제품을 사용했을 때 이 제품에 대한 리뷰를 쓰는 것도 자신의 감성이고 SNS에서 정치 또는 경제 또는 친구들을 논의한 것도 자신들의 감성입니다.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감성 분석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고 근원적인 문제가 바로 무엇이 감성인가의 문제입니다. 감성은 무엇일까요? 감성은 매우 복잡하게 보이지만 감성을 매우 복잡하게 구분한 사람들 여러 논의들 중에서 플루치게의 웨일 오브 이모션이라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8개의 기본 감정이 4개의 서로 다른 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앵거의 반대는 fear, 트러스트의 반대는 disgust가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쌍들을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축들을 양극들을 모아서 4개의 서로 반대되는 쌍들을 만들고요. 이를 통해서 바퀴와 같이 촘촘한 형태를 감정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감정이 더 심화되고요. 중간중간 비어있는 부분에 새로운 감정을 집어넣어서 매우 복잡한 감정을 분석하게 됩니다. 저 그림에 보이는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새로운 결과를 보고 되게 즐거워했을 때 해피니스, 조이를 제외한 다른 감정들이 수치가 굉장히 작게 되는데 이러한 감정 수치의 변화를 통해서 사람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러한 감정 분석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궁극적인 질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모든 감동적 요소를 복잡하게 나누고 수치화할 수 있다면 매우 복잡한 텍스트나 문맥, 환경도 분석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무라야마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 영화도 제작되는데 거기 나오는 아주 복잡한 연애의 감정들을 과연 우리는 분석할 수 있을까? 또는 미셸 프로스트라는 작가의 한 가지 감정을 설명하는데 10페이지 이상이 넘는 페이지를 할애해서 기술하는 복잡한 감정을 분석할 수 있을까? 또는 이상의 날개에 나오는 날자, 또 날잡구나 같은 복잡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또는 니체의 모든 신은 죽었다. 이제 우리는 초인이 살게 되길 바란다. 와 같은 감정을 분석할 수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인공지능 학자 중에서 니체의 모든 텍스트를 분석을 해서
이 텍스트를 수치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수치적으로 분석해서 다음이 어떤 텍스트가 나올 것인지를 예측하는 흥미로운 연구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연구가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에 대한 요소를 다 분석하는 데 충분할 수 있을까 하는 궁극적인 질문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완전한 기술성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모릅니다. 한 가지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아이언맨 3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시면 기 피어스라는 악당이 나오는데 그 악당이 자신의 뇌를 보여줍니다. 그 뇌에 대한 사진은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면요. 우주에 떠있는 은하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주를 다 이해하고 있을까요? 우주의 시작과 끝이 어딘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주를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완전한 기술적 완결성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안다는 것은 인문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위치에 올랐다는 것인데 아직은 이러한 위치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영화가 있습니다. 인간을 복제한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키아누 리브스가 나온 영화인데요. 최근에 나온 영화인데 제목이 레플리카라는 영화입니다. 인간의 뇌를 복제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 들어가는 것에 기억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억은 기억을 복제해서 다른 사람한테 주입을 합니다. 그 기억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기억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 몸에 복제가 되면서 하드웨어 안에 갇혀있게 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면 로봇에다가 기억을 주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봇은 사람의 몸과 다르기 때문에 복제된 몸이 아니기 때문에 몸을 기억해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복제된 몸에서 로봇 몸에서 재현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동일한 몸에서 복제돼서 재현될 때만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제 새로운 기술인 딥러닝과 그리고 빅데이터의 관점에서 현재 인문학과에 관련된 내용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과 빅데이터는 하나의 귀납적 기술입니다. 즉 많은 데이터가 결국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며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결과를 지켜봐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현재 인문학적 사고방식과 다릅니다. 인문학은 연역적 방법론과 사고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바로 그것은 인간성에 기초한 이성이 가장 기초가 됩니다. 이성이 여기에 설명적 타당성을 충분히 제공하기 때문에 이성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만약에 딥러닝과 빅데이터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다른 사고방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딥러닝과 빅데이터는 중에서 딥러닝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면 딥러닝은 인간의 뉴런을 모사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모사를 해서 입력과 출력, 중간에 히든이란 부분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연결해서 수많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새로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경영학에서 활용한 경우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월마트에서 기저귀와 맥주를 같이 매장에 전시했더니 기저귀와 맥주의 매출의 상승이 동반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월마트는 실제 데이터를 검색해 보니까 기저귀와 맥주의 매출의 연관성이 높은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기저귀를 사간 사람이 아빠입니다. 엄마가 아니라 아빠가 기저귀를 사면서 동시에 맥주를 같이 구매를 한 것입니다. 월마트에서는 바로 이런 점에 초점을 두고 전시를 할 때 기저귀와 맥주를 같이 전시를 해서 판매 증대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연역과 귀납에 설명하자면 특정 사실에서 일반적 원래 도달한 것이 귀납적 방법이라고 하면 연역적 방법론은 바로 반대 방법입니다. 가장 연역적 방법론의 기초는 즉 자신의 인간성, 즉 내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인간의 이성이라는 점에 의심할 수 없는 이성에 기초한 데카르트의 방법론적 회의입니다. 현대에서 이러한 방법론적 회의에 기초하신 분들 중에서 가장 인용 지수가
높은 분이 바로 노암 촘스키라는 학자입니다. 이 학자는 언어에 대한 연구는 보편 문법, 즉 유니버셜 그래머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 그 자체이고 인간의 본질적인 요소로 인간의 생물학적 요소로 간주되기 때문에 인간의 뇌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 대한 조사, 즉 fMRI라는 기법을 조사를 해보면 언어에 대한 보편 문법을 연구할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전통은 바로 데카르트의 이성적 판단에 근거합니다. 사실 과거에 미국의 언어학을 실증적 연구했습니다. 실증적 연구라는 것은 바로 자료를 모아서 이를 연구하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연역적 방법론을 바뀌었는데요. 과거에 영미인들, 즉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이 주축이 된 분들이 보니까 인디언 언어는 우리의 언어와 유럽어들과 많이 다르다. 이것을 연구하는 방법은 자료를 모아서 연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실증적 연구 방법론인데 여기에서 인간의 이성에 기초한 인간의 언어 능력이 바로 이성이 우월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스스로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서 따뜻한 난로가에서 담요를 덮고 고양이를 무릎 위에 두고 생각나는 자료를 만들면 된다는 연역적 방법론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실체에 있는 연역적 방법론이라는 것은 바로 근원적인 의심, 말씀, 자아이성에 근거하는데 결과적으로 다양한 사회 현상들을 설명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언어는 시대적 산물이고 시대 정신이기도 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언어적 사실도 변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바로 쿨하다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사실 1950년대 때에는 쿨이란 대신 중에 뜨겁다라는 핫이라는 말을 써왔습니다. 이 단어가 뜨겁다에서 차갑다, 쿨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어떻게 이성이 변화하는 것들을 설명한다는 게 불합리하기도 합니다. 만약 연역적 방법론이 적절하지 않는다고 전제한다면 혹시 연역적 방법론이 특정한 데이터의 편향적 분포를 내포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완전한 무상관성으로 할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히려 기계학습이나 딥러닝에서는 학습 불가능성입니다. 즉 무상관성을 가진 분포는 학습을 방해한 요소가 되고 일반적인 분포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인공지능의 목표이기 때문에 결국은 상관성이 높은 뭔가는 편향성이 있는 데이터가 요구됩니다. 어떤 데이터 분포가 가장 적절한지는 아직도 미지의 연구 대상이기 때문에 연역적 방법론이 완전히 잘못되고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연구 방향성이 새로운 귀납적 방법론을 장착해서 새로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문학과 데이터, 디지털 인문학, 데이터 사이언스와 인문학, 인문적 사고방식과 테크놀로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인문학과 데이터는 뭔가 새로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있던 사실들을 정리해서 새로운 것들을 표방하는 듯 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나이팅게일의 통계 자료입니다. 이 통계 자료는 나이팅게일이 크림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이때 많이 죽은 사람들 조사를 해봤더니 전쟁터에서 죽거나 또는 다른 게 죽는 게 아니라 바로 감염에 의해서 전염에 의해서 죽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도표였고요. 오른편에 있는 게 런던 지역의 콜레라 시도입니다. 19세기까지 콜레라가 수인성 질환, 즉 물에 의해서 없는 질환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즉 물이 어떻게 없느냐? 바로 화장실 옆에 균에 의해서 없는다는 겁니다. 런던이 그 당시 때만 해도 굉장히 빈부의 격차가 심했기 때문에 공동 변소, 공동 수도가 있었습니다. 공동 변소와 공동 수도에서 이러한 병이 전염된다는 것은 지도상에서 많이 병자가 나온 분포를 보았을 때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인문학과 디지털 데이터는 현재 인문학은 디지털 데이터를 표방합니다. 모든 것들을 디지털화하고 빠르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텍스트 분석 자체도 디지털화합니다. 햄릿에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큼 친밀도가 있을지 디지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를 들어서 햄릿과 어필리어스 애인이죠. 친밀한지 아니면 자기 부하인
호레이쇼가 더 친밀도를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인간 자체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 될 것 같습니다.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영화에서 인공지능의 궁극점이 바로 기계, 인간의 매우 자연스러운 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컴퓨터는 HAL이라고 합니다. 이 HAL은 굉장히 학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급적인 언어를 쓰고 있고 매우 배운 티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맨 밑에 문장을 보면 This conversation can serve no purpose anymore. 지금껏 하는 대화는 의미가 없어요 라는 말을 이렇게 고급적인 말, 우회적인 말을 통해서 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요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앞으로는 기계, 인간의 자연스러운 대화 쪽으로 발전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가장 궁극적인 인문학적 문제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그림은 고갱의 그림의 제목입니다. 고갱의 그림의 제목이고 궁극적인 인문학의 질문이고 여기에 대한 답변이 항상 있어야 되고 결국 결합이 돼서도 여기에 대한 것이 궁극성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은 인문학과 결합된 학문들을 소개하면서 현재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껴왔던 점과 저의 전공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인문학도는 IT를 항상 사용하고 그 사용성을 압니다. 매일같이 스마트폰을 쓰고 매일같이 컴퓨터를 하고 매일같이 SNS를 합니다. 우리 삶에 IT는 말 그대로 생활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IT를 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왠지 IT는 어렵고 두려운 존재이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컴퓨터를 어려워하는가? 우리는 컴퓨터를 매우 복잡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복잡한 회로의 정기적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일상적인 것들이 컴퓨터적 사고 방식입니다. 게임을 하는 거, 레고를 하는 거, 체스를 두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컴퓨터적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1 다음에 나오는 숫자, 1에서 100까지 더하면 모두 몇이지라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것과 다릅니다. 일상적인 것들이 바로 컴퓨터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컴퓨터를 이해하는 것이 컴퓨터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잘 아는 첫 번째 기술은 서로 간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서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은 스스로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물꼬를 틀어야만 합니다. 컴퓨터와 대화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언어를 배우고 논리적 순서로 사물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컴퓨터 언어는 언어입니다. 학습이 필요합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외국의 대학교에서는 컴퓨터 언어가 제2외국어랑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언어 수업을 들으면 외국어 수업을 들은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우리가 논리적 순서로 이해하고 표현한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려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하드웨어적으로는. 하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맨 처음에 냉장고 문을 열고 두 번째 코끼리를 넣고 세 번째 냉장고 문을 닫으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컴퓨터 언어로 이해하고 표현하고 하는 방식으로 컴퓨터와 대화하면 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정보통신 기술은 사회에서 중요하고 많은 인문학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인문학도를 필요한 IT 회사가 많습니다. 구글도 있고 많은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즉 인문학도의 풍부한 상상력과 IT에 대한 이해를 가진 인문학도라면 더 나은 발전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제가 가르치는 인문 테크놀로지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인문 테크놀로지는 첨단 기술과 인간 삶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과학기술이 이해하는 문제점을 인문학적 관점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인문학적 사고방식을 기술공학으로 확장하고 적용하고자 합니다. 즉 인문적 사고와 과학기술의 결합을 목표로 합니다. 인문 테크놀로지는 인문대 전공을 이수하면서도 타대학 전공과 결합된 복합 학점을 이수할 수도 있습니다.
복수 전공과 부전공을 선택할 수 있으며 현재 소프트웨어 중점 사업으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인문 테크놀로지의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도에 인문융합 전공으로 개설이 되었고요. 2017년도에 저와 테크놀로지 전공생들과 프랑스 연수를 했고요. 2018년도에 2회 졸업생이 배출되는데 이 졸업생이 현재 하나금융전산지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9학년도에 2회 졸업생이 배출되는데 이 졸업생은 가상현실 업체의 인턴을 하고 코딩 교육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학년도에는 소프트웨어 중점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요. 2020학년도에 3회, 4회 졸업생이 배출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라인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고 또 다른 한 명은 데이터 사이언스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여름학기에 프랑스 학기에 참여해서 맨 오른쪽 하단 그림이 같이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프랑스 그림에 보시면 맨 동그란 원 안에 들어있는 툴루즈라는 지방을 가서 한 달 동안 수업을 듣고 프랑스를 여행을 했습니다. 이 학교는 유럽에서 열리는 여름 학기로 논리, 언어, 그리고 정보에 대한 학교입니다. 매우 학생들이 매우 뜻깊은 시간을 같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는 코딩 교육을 직접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대의 다양한 복지 자원을 통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해봤고요.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 스스로가 코딩 교사로서의 가능성을 타진을 해봤습니다. 현재 졸업생들은 라인이라든지 하나금융이라든지 데이터 사이언스 업체 또는 코딩 교육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앞으로 게임 개발 회사에서 기획자로서 꿈을 꾸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인문 테크놀로지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4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기초 과목과 중급 과목과 향상 과목과 그다음에 미래형 과목들이 있습니다. 기초와 중급을 통해서 기초를 조성하고 향상 과목을 통해서 자기의 성장을 가시화하며 미래형 교과목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교과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인문 테크놀로지의 미래지향형 교과목들은 가상현실,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요. 과연 인문학과 테크놀로지는 어떤 관계인가? 그림에 나오듯이 서로가 서로의 손을 그리고 있습니다. 즉,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그리고 있다는 거죠. 또는 오른쪽 그림에 나오듯이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똑같은 지점에서 똑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바로 융합된 그 자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인문학과 테크놀로지는 서로 같이 융합적인 관계로 복합적으로 발전되어져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바로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